족저근막염 환자분들, 그리고 발이 조금이라도 아픈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푹신한 신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발이 편하다고 믿고 신는 그 신발이 사실은 여러분의 발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시작부터 너무 세게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국민 신발이잖아요. 그리고 아프면 푹신한 게 좋다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게 바로 편안함의 역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발 뒤꿈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뼈입니다. 평생 쿵쿵 디디고 다녀도 절대 고장이 나지 않게 설계된 주춧돌이에요. 그런데 3층처럼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뒤꿈치가 아프다. 그건 발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몸의 구조가 무너져서 발을 다치고 있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푹신한 신발을 벗어 던져야 족저근막염에서 졸업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아까 독이라고까지 하셨는데 푹신한 신발이 왜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충격을 흡수해주니까 보호대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기능을 도리어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발에는 내재근이 나른 자체 근육이 있어요. 이 내재근은 발의 내부에서 시작해서 발의 내부에서 끝나는 여러 가지 작은 근육들입니다. 이 근육들을 발의 코어라고 불려요. 이 내재근의 역할이 뭐냐면요. 첫째, 발의 하치를 지지하고 안정화시킵니다. 둘째는 발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을 해요. 셋째, 충격을 흡수하고 걸을 때 추진력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육들이 푹신한 쿠션에만 의존하면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점점 퇴화하고 말라버리죠. 원장님, 그러면은 근육이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신발을 신고 태어날까요? 우리 발은 체중을 이겨내고 안정적으로 땅을 디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발의 쿠션이 사라졌다고 해서 발이 아프다는 것은 그동안 편안함을 찾는 사이에 내 발의 내재근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부스를 한 달 동안 차고 있으면 다리 근육이 얼마나 많이 얇아지는지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눈에 보일 정도로 짜그라들어서 좌우 차이가 나게 돼요. 또 하나, 노인분들이 침대에서 2주간, 한 달간 오래 누워 계시면 온몸의 근육이 빠져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 원래 써야 되는 발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라는 목적으로 쿠션을 써서 감싸서 사용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당장은 발의 피로도가 떨어질지 몰라도 발의 기능은 점차 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허리가 아프다고 365일 동안 복대를 계속 차고 있으면 나중엔 허리 힘이 다 빠져버린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발 상태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푹신한 쿠션을 벗어 던져서 맨발로 마룻바닥에 서서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고통스럽지 않은 정도에서 점차 쿠션이 없는 신발이나 맨바닥에 양말과 슬리퍼를 벗고 적응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 보세요. 원장님, 그러면은 당장은 편해도 결국 신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걷는 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뇌가 인식을 잘못하게 됩니다. 갑자기 뇌요? 상상을 해보세요. PD님이 지금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땅에 있거나 파도 쳐서 흔들리는 배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안 넘어지려고 온몸에 힘을 빡 주지 않을까요? 다리도 많이 떨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푹신한 신발이 우리 뇌에는 마치 흔들려서 지진난 땅과 같아요. 쿠션은 마치 출렁이는 배 위에 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내재근이 나는 발의 코어로 내 발의 힘으로 땅을 안정적으로 지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의 쿠션에 몸을 맡기는 형태가 되죠. 발바닥은 당장은 말랑말랑해서 편안하다라고 느낄지 몰라도 뇌는 바닥이 왜 이렇게 출렁거리지? 이거 위험한데?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면 쿠션 위에 있기 때문에 막상 발의 피로는 덜하지만 오히려 온몸의 긴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지진난 땅 위에 서 있고 흔들리는 배 위에 타고 있을 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무의식적으로 목에 힘을 주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게 되겠죠. 그러면 뇌가 비상명령을 내려요. 종아리, 무릎,
허리, 너희들 당장 긴장해. 꽉 잡아줘. 결국은 발바닥이 닿는 감각이 편하려고 하다가 다리 근육과 온몸의 근육을 24시간 내내 긴장시키고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발바닥이 좀 편하려 하다가 오히려 온몸이 긴장하고 망가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또 있어요. 발바닥과 우리 다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는 힘이 점차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흔들림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어깨와 목의 움직임으로 균형을 잡는 형태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 몸의 두뇌는 이러한 상태를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움직임의 형태가 뇌에 각인되는 현상을 보상 패턴의 고착이라고 합니다. 보상 패턴의 고착이요? 쉽게 말해서 한 번 뇌에 각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잘못된 패턴의 움직임을 뇌가 기억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하면 뇌가 속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제 발이 지금 약해진 건지 건강한 건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발에 각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혹시 양말을 잠깐 벗고 발바닥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유달리 굳은 살 혹은 각질이 많은 부위가 비대칭으로 분포하고 있나요? 이렇다면 우리가 지면을 제대로 디디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둘째,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세요. 비대칭적으로 특정 부위가 많이 달아있지 않을까요? 한쪽만 유달리 많이 달아있다면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셋째, 똑바로 서 보세요. 두 무릎과 골반을 완전히 똑바로 펴고 서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만약 이러한 동작이 불편하다면 이미 몸의 정렬이 틀어진 것입니다. 원장님, 저 엄지발가락 밑이랑 뒤꿈치 쪽에 굳은 살이 엄청 많은데요. 이거 그냥 건조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발바닥의 각질은 당신이 바르지 못하게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체중이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한쪽으로만 쏠리면서 비비고 다니니까 피부가 방어하려고 점차 두꺼워지는 것이에요. 제대로 치료해서 균형이 잡히게 되면 발의 각질을 제거하려고 하거나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그 각질들이 점차 많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푹신한 건 갖다 버리고 딱딱한 걸 신어야 한다는 건데, 솔직히 지금도 아픈데 딱딱한 걸 신으면 더 아파지는 게 아닌가요? 당연히 처음에는 불편하고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써야 되는 발의 내재근을 쓰지 않고 쿠션의 편안함에 중독이 되어 있어서 우리 다리의 기능이 다 죽어 있었거든요. 비유하면 아이가 이유식만 먹던 아이인데 갑자기 딱딱한 음식, 깍두기 같은 걸 씹어 먹으러 가면 처음에는 턱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턱이 불편하다고 해서 평생 이유식이나 죽만 먹을 순 없잖아요.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내 몸이 점차 자기 기능을 회복하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짧게는 1, 2개월, 길게는 6개월, 1년이 걸리겠지만 이 시기를 점차 넘어가다 보면 맨발로 뛰어도 훨씬 편해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마트 가서 어떤 신발을 사야 하나요? 비싼 걸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발의 기능이 너무 많아서 비싼 신발들은 오히려 우리 발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시장에서 파는 운동화라도 딱 3가지만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발 바닥은 얇고 딱딱할수록 좋습니다. 만약에 신발 바닥이 두껍고 푹신할수록 우리의 발이 땅을 지지하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신발이 대체하게 될 것이에요. 뒤꿈치랑 쿠션들이 엄지로 눌렀을 때 딱딱하게 버텨줘야지 푹신푹신 물렁물렁하는 그런 촉감이 나게 되면 탈락입니다. 둘째는 신발의 밑창이 부드럽고 매끄러우면 안 됩니다.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있으면 마치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발이 지면에서 미끌리지 않기 위하여 균형을 잡으려고 반사적으로 목과 등과 허리의 긴장이 올라가게 됩니다. 셋째, 발가락을 조이지 않는 신발이어야 합니다. 발가락 부분이 유연하게 구부러지고 펴질 수 있고요. 발가락을 쫙 펴더라도 압박하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발 앞쪽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압박이 되게 되면 뒤꿈치로만 체중이 실리면서 땅을 디디게 되면 다리 전체의 안정성이 줄어들면서 잘못된 걸음걸이로 바뀌게 되고 발의 내재근이 땅을 디디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지키면
지키면 그게 바로 명품 신발입니다. 네, 원장님. 신발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종아리 스트레칭, 공으로 발바닥 마사지하는 영상이 엄청 많잖아요. 이건 따라해도 되는 건가요? PD님, 제가 오늘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칭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몸에 잘못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스트레칭이 몸에 나쁘다고요? 그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아무 이유 없이 뭉쳐지고 굳어져 있을까요? 근육이 아무리 쉬어도 풀리지 않고 계속 뭉쳐 있다는 것은 일종의 몸이 보여내는 신호입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움직임을 제한하는 정상적인 방어 기전이에요. 몸이 이렇게 근육을 굳어지게 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호가 울리게 되었을 때는 주의 깊게 신호를 듣고 나서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해결을 하지 않고 근육만 억지로 늘리고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네, 원장님.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고 스트레칭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유 없이 뭉쳤던 근육은 하루 종일 열심히 스트레칭을 해도 다음날이 되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게 되겠죠. 이걸 매일 반복을 해도 제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칭을 몇 달이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는 겁니다. 근육이 계속 몸을 보호하려고 반복해서 뭉치고 있는데 아픈 당사자는 스트레칭으로 계속 그 근육을 늘려주려고 하면 결국은 근육의 주변에 있는 골격이 틀어지게 됩니다. 스트레칭으로 영향받는 주변 뼈들이 기울어지고 틀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될 것이에요. 결국 골반이 틀어지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면 아무리 스트레칭을 해도 문제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 골반이 틀어질 정도로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발바닥은 편해지겠지만 무릎이나 골반의 위치가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원장님, 그럼 결국에는 일시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어도 구조적으로는 더 불안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특히 족저근막염은 통증의 사슬을 이해해야 해요. 아무리 스트레칭을 하고 진통제를 세게 쓰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도 끊임없이 재발하면서 괴롭히는 이런 족저근막염은 문제의 원인이 우리 몸의 가지와 같은 발이 아니라 우리 몸의 뿌리인 척추와 골반의 틀어짐에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무로 치면 척추와 골반은 우리 몸의 뿌리가 될 것이고 발은 가지가 될 거예요. 가지가 시들었다고 해서 가지만 치료를 하고 주사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면 뭐합니까? 뿌리인 골반이 썩어가고 문제가 있는 상태인데. 원장님, 그러면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발바닥은 언젠가는 편해지겠지만 발바닥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더욱더 틀어진 골반으로 인해 발의 통증이 무릎이나 골반 같은 다른 부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제 발이 다 났으니 무릎과 고관절 스트레칭을 새로 해야지 하면서 점차 골반과 척추가 틀어지는 것이 진행을 하게 되겠죠.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반복해서 아픈 사람들의 가장 흔한 특징 중 하나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반복해서 굳어있는 근육을 스트레칭으로 억질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굽지 않도록 골격의 위치, 이 뿌리가 되는 우리 척추와 골반을 바로잡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와, 상식이 다 깨집니다, 원장님. 그럼 족저근막의 환자분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게 아침 첫발이잖아요. 이분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왜 더 아픈 걸까요? 밤새 쉬었는데도요. 사실은 밤새 쉬지 못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프다는 것은 자는 동안에 몸에 부담이 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잠버릇이 문제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족저근막염 환자들을 보면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골반이 틀어져 있으니까 옆으로 웅크려서 자거나 다리를 꼬아서 자거나 아니면 다리 밑에 뭔가를 받쳐야 잠이 오게 됩니다. 밤새도록 골반과 척추가 틀어진 상태로 굳어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을 딱 싣는 순간 이 몸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발에 비대칭적인 체중이 실리고 그러는 순간 통증이 갑자기 심하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야 하나요? 가장 좋은 건 베개 없이
천장을 보고 일자로 누워서 똑바로 자는 것입니다. 바닥은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약간 단단한 것이 좋습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몸의 정렬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바닥에서 똑바로 자는 연습입니다. 이 수면 자세만 교정이 되어도 아침에 통증이 줄어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장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족저근막염이 단순히 발바닥 염증이 아니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러한 질병이 다 나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희 병원의 목표는 여러분의 졸업입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4가지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온도입니다. 얼음장 같은 차가운 발이 따뜻해지고 화끈거려지면 좋습니다. 둘째는 습도입니다. 건조했던 발에서 땀이 나면서 뽀송뽀송해져야 됩니다. 셋째는 피부에 있던 두꺼운 각질이 점차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근육의 상태가 이 깔창과 이 신발이 아니면 안 돼 라는 부분에서 맨발로 아무리 많이 걸어 다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원래 기능을 찾아가고 좋아져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나타난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푹신한 신발을 신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푹신한 신발 대신에 건강한 불편함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맨발을 응원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정동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럼 크록스는 진짜 언제 신어요? 버리기 아까운데요?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잠깐 신고 되돌아오세요.